자, 이제 8월 말부로 학생부가 다 마무리가 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거는 자소서입니다. 과연 자소서가 학생부를 갖다 보완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코엑스에서 있었던 서울대학교 이제 입학수정관들이 학부모님들과 이렇게 상담할 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시죠. 내년에 자소서가 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자소서가 굉장히 큰 영향을 갖다 좀 학생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줬는데 자소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내년에 학생들을 갖다 어떻게 선발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 하셨다고 하죠.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대학들의 이런 자료들을 보면 학생부와 자소서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나라고 얘기했을 때 대부분의 대학들이 둘 다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학생부에 있는 것을 갖다 보완할 수 있는 게 자소서죠. 그래서 자소서를 통해서 이런 학생부를 갖다 보완할 수 있다고 한다면 1단계 합격을 갖다 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단계 합격이 왜 중요할까요? 여기 제목 보세요. 상위권 대학의 의예과도 1차 합격만 하면 실질 경쟁률이 1.5대 1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로는 상위권 대학의 실질 경쟁률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1단계 뽑히고 나면 면접 응시율과 수능 최저 충족률과 그다음에 충원률을 고려하면은 상위권 의대도 그죠? B5의 의대도 1점 몇 대 1밖에 안 됐어요. 물론 이제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가 그러겠죠. 일괄합산 방식은. 근데 일괄합산 방식인데도 그랬어요. 성균관대 의대 같은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1단계가 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1단계 합격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임팩 있는 자소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학들의 자료들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갖다 중점적으로 나타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학생부에 잘 나타나 있지 않는 부분들을 자소서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까 하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서울대 의대 등 작년, 재작년에 합격했던 학생들의 합격 사례에 대한 자소서를 통해서 이런 대학들의 평가 요소가 얼마나 잘 반영되어 있는지를 갖다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이제 면접 응시율과 수능 최저 충족률, 그러니까 충원률을 고려한 실질 경쟁률을 한번 살펴보면요. 연대 활동 우수형이 의예과가 1단계의 4배수였거든요. 그러니까 4배수였는데 면접 응시율이 89.1%였고요. 수능 최저 충족률이 67.7%였죠. 근데 충원률이 67%였으니까 얼마까지 뽑혔다? 1.67배까지 뽑혔다라는 얘기죠. 그걸 고려하면 실질 경쟁률이 연대 같은 경우 연대 의예과가 1.44대 1밖에 안 됐어요. 자, 카톨릭대학교장 추천 전형 의예과 1단계 4배수를 뽑죠. 4배수를 뽑았는데 면접 응시율이 78.13%였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충족률이 얼마였죠? 88.5%였어요. 근데 충원율이 얼마예요? 충원율이 83.3%예요. 그러니까 얼마까지 갔죠? 1.833대까지 합격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 경쟁률이 얼마였죠? 1.508대 1밖에 안 됐죠. 울산대 일반 의예과를 보면 1단계 5배수였죠. 근데 작년에 14명이었죠. 올해 이제 10명으로 줄었지만요. 근데 충원 인원이 15명이었어요. 그러면 14명에다가 15명이었는데, 근데 정시 2월이 중요한 게 얼마였냐면, 3명 나왔다는 얘기죠. 정시 2월 3명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수시에서 정시에 2월 됐다는 얘기죠. 그럼 1단계 합격한 학생들은 모두 합격을 했다라는 거죠. 성균관대 학과 모집도 한번 보실까요? 의예과가 3배수 뽑죠. 모집 인원 25명에 1단계가 75명 통과했는데 충원 합격자가 38명이었어요. 그럼 몇 번까지 합격한 건가요? 25 더하기 38하면 63번까지 합격을 한 거잖아요. 2021 입시에서는 충원 인원이 48명이었어요. 48명이었다는 얘기는 얼마까지 된 거죠? 75번 중에서 73번까지 합격을 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거의 다 이제 대부분 다 합격을 한 거고, 이런 결과가 성균관대죠. 그러니까 성균관대가 납치이긴 하지만, 그래서 성균관대 의예과 납치된다고 하면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성균관대 지원도, 고대 학업부 수형 같은 경우도 의예과가 1단계 6배수인데요. 6배수에 뽑혔어요. 면접 응시율이 얼마? 81%, 수능 최저 충족률이 66.7%였어요. 근데 충원율이 얼마였다? 102%였죠. 고대는 이제 충원율이 높죠. 그러니까 2.02대 1까지 됐죠. 그랬더니 실질 경쟁률이 얼마밖에 안 됐어요? 1.59대 1밖에 안 됐어요. 지금 제가 한 5군데 대학만 상위권 의대만 정리를 이렇게 해드렸는데, 이렇게 면접 응시율과 수능 최저 충족률과
그 다음에 충원율을 갖다 고려하면 실질 경쟁률이 얼마밖에 안 된다?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의대 같은 경우도 1단계에 합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물론 1단계 합격을 하려고 하면 대학들이 바라보는 내신 등급 레인지 안에 들어가야죠. 대학들이 지금까지 선발했던 그 내신의 레인지 안에 들어간다라는 가정하에서 어떤 학생들은 되고 어떤 학생들은 안 되잖아요. 경쟁률이 보통 일반적으로 한 20, 30대 1 정도 되는데 10몇 대 1부터 20, 30대 1 되는데 그래서 1단계에 들어가려고 하기 위해서는 자 뭐가 필요할까? 이제 학생부는 다 마무리됐죠? 그러면 이제 자소서에 그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와 평가 항목이 바로 담아내야 된다고 보여지죠.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와 평가 항목을 제가 지난번에 강조했던 거 이외에 조금 더 강조해야 되는 거 뭐냐면 이제 본질적인 걸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교과 수업과 연계하여 교과 수업을 넘어서는 스스로 배움을 확장하는 모습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들이 가장 의미 있게 보이는 것이 뭐죠? 교과 수업에 생긴 궁금증을 스스로 배움을 확장해서 교과 수업 내용을 교과 수업 내용을 갖다 넘어서더라도, 그죠? 깊이 있는 학습을 갖다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 과정에서 학습을 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의미 있게 보죠.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죠. 뭐가 있죠? 자, 수업을 열심히 듣고도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이 있었나요? 그 다음에 교과 수업 내용에 궁금한 점에 대해 찾아본 경험이 있나요? 그 다음에 교과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걸 넘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찾아서 깊이 있게 공부한 노력이야말로 서울대학교에서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위한 필수 훈련 과정입니다. 첫 번째가 뭐죠? 교과 수업에서 생긴 궁금증을 교과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걸 넘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찾아서 깊이 있게 공부한 노력, 이런 부분들을 자소서에 담아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대학에서는 교과 수업을 심화학습하기 위하여 독서를 나타내라고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학생부를 보면 세특에 별로 독서가, 문학, 독서, 이런 국어 과목 빼놓고는 독서가 들어가 있는 활동이 없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생부는 탐구활동 위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요, 자소서의 독서 등의 학습 과정을 저는 반드시 나타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 대학의 평가 과정에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 나와 있잖아요. 자,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더 알고 싶은 분야의 전문 서적을 찾아 읽을 수도 있고, 호기심으로 책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책을 읽다가 생긴 궁금증으로 또 다른 책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죠. 올해 발표한 건국대, 경희대, 연대, 중앙대, 한국에 대해서 발표한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에도 뭐라고 되어 있죠? 자, 중간에 보면은 뭐죠? 교과 학습의 내용을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 관련된 분야의 서적을 주도적으로 찾아 읽고 그 내용이 토대가 되어 좀 더 발전적인 모습이 드러날 때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와 지적 호기심을 읽을 수 있다. 이랬죠. 그래서 교과 학습 내에서 학생이 주도적인 학습 수단으로 접할 수 있는 수단이 독서이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나 그다음 연대,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 외대나 다르지 않다라는 교과 학습의 내용을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 관련된 서적을 읽으래요. 이게 교양도서일까요? 그죠? 아니 심화서적이나 그 다음에 전문서적일까요? 자, 서울대학교나 연대,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가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학교의 교육과정에 있는 위계에 따른 학습과정을 기술하고 없으면 스스로 학습한 과정을 반드시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교육부에서 뭘 발표했죠?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핵심이 자, 진로 선택 과목과 학생의 선택 과목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평가에 반영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렇게 해서 아까 이제 그 책자에서 학교에 우리가 개설 과목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라? 학교에 개설 과목이 없는 경우 공동교육과정 온라인서 동아리, 독서 등 개인적 학습 노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대면이든지 비대면이든지 관계없이 학교가 개설하지 않은 희망전공 관련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찾아 듣거나 난이도나 수준이 높아 수강을 회피하는 소인수 과목을 수강한다면 학습 태도와 의지를 높이 평가할 것이다. 이 책자 이게 뭐죠? 연대,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 그죠? 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서인 평가 항목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자, 제가 이 자료는 자주 보여드리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가 설명회 때 뭐라고 했죠? 자소서에서 생명과학원을 배우며 신경계와 고통의 밀접한 관계를 알게 되면서 좀 더 공부하고 싶었으나 자세한 설명이 없었고 생명과학2에도 신경계에 대한 단원이 없어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고급 생명과학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학교에 수업 개설을 건의했으나 신청 인원수가 부족하여 수업 개설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인터넷과 전문 서적을 찾아 읽어보며 지식을 얻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용이 어려워 제한된 내용의 보고서를 동아리 내에서 발표하는 것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여기 뭐죠? 나 고급 생명과학 못했는데 너 못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그치지 말고 어떻게 인터넷과 전문 서적을 갖다 읽으면 동아리에서 발표하는 거 하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공부한 걸 나타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번째, 과목 간의 통합적 사고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되게 이제 융합의 시대에서 통합적 사고력을 나타내는 학생들을 갖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죠. 여기서 서울대학교 교사연수 자료에 보면 뭐라고 하죠? 대학에 보면. 자, 대학에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은 누구일까? 그래서 서울대 재학생의 수학력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은 깊이 있고 논리적이며 통합적 사고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통합적 사고력을 나타내는 내용을 반드시 나타내야 됩니다. 이걸 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대 의예과에 합격한 학생인데요. 생명과학 시간에 신경계를 배우면서 뇌 인지 활동이 세포 수준에서 어떻게 설명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인지의 범위를 좁혀 기억 기능의 메커니즘을 공부하고자 협동학습 프로그램 스코피에 참여해 도서 뇌과학의 모든 것을 읽고 온라인 강좌 시냅스 뉴런과 뇌를 시청하였습니다. 기억 과정에 관여하는 시냅스의 활성 정도를 학습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음을 배웠지만 그 구체적인 기작을 알기는 힘들었습니다. 어떻게라는 궁금증 해결을 위해 우선 생명과학원 교과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의 결과 활동 전이 발생 빈도가 증가하여 시냅스에서 신경전달 물질의 방출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 검증을 위해 원서보다 먼저 읽는 영어로 생물학을 읽고 해외 논문 해석 요령을 체화하며 답을 찾으려 노력하였고 이 덕분에 시냅스의 활성화가 신경전달 물질뿐 아니라 BNDF 등 신경영양인자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평생 뇌의 10%만 사용한다는 생물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시냅스를 활성화하는 가소성 원리에 기반해 뇌를 재배치하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면 난치성 뇌질환 치료에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새로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에 뇌 가소성과 뇌손상 치료를 다룬 기사와 논문 자료를 조사했고 뇌 가소성의 원리가 실제로 재활치료에 접목되는 원리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흥미를 느껴 뇌졸중으로 입원한 이런 내용을 썼죠. 근데 잘 보시면 어떻죠? 전부 다 뭐하고 연결됐다? 수업에서 생긴 궁금증을 갖다 확장해서 도서 읽고 논문 읽고 그 다음에 공부하면서 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을 나타내 있죠. 그죠? 또 보면은 마약의 몸에 들어와 정신을 흐리게 만들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이는 1학년 때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들으며 친구들과 주고받았던 질문입니다. 답을 찾고자 친구와 생명과학 등 내용을 공부하여 약물이 확산의 방식으로 세포막을 통감이 이동하고 일정량 이상의 약물 주입 시 확산 속도가 일정해짐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확산에는 규칙이 없다고 생각했던 5개념을 바로잡을 수 있었고 규칙이 있다면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조사를 통해 찾은 3차원 확산 방정식은 너무 복잡했기에 물질이 한 방향으로만 확산한다고 가정해 식을 단순화해 보기로 했습니다. 수식으로 표현한 농도식을 이용해 하나의 방정식을 완성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방정식 수립을 위해 오랜 시간 고민하며 끈질기게 탐색한 결과 유체 중 용질의 확산을 다룬 픽의 법칙을 접했습니다. 특히 픽의 확산 제1법칙에 착안해 확산량이 농도 기울기에 비례함을 적용하여 등식을 세우고 미적분 제1법칙과 푸비니 정리로 식을 정리해 저만의 단순화된 확산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활동을 계기로 생명과학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흥미를 느꼈고 CT와 평균 동맥압 측정의 수학적 원리를 공부하며 학문간 융합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어떻죠? 여기서 뭘 나타냈죠? 통합적 사고력을 나타내는 내용들을 나타냈죠. 자, 또 여기 이제 연대의예과에 합격했던 학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교내 여러 활동에서 깊이 있는 탐구를 하는 과정에서 생명과학, 물리학, 화학의 학문은 본질적으로 떨어질 수 없는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저는 과목 간의 융합을 중심으로 학습하면서 융합적 사고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학년 R&D에서 도서 장하석의 과학 철학을 만나다를 탐독하며 양자 물리학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에 관련된 도서들을 연속적으로 찾아 읽으며 양자역학의 기본 개념을 학습했습니다. 양자역학에 대한 관심을 생명과학으로 확장시켜
동아리 독서 토론에서 도서 생명 경계의 서다를 추천하여 읽고 세포호흡 효소의 작용을 양자 터널링으로 설명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후 생투 시간에 광합성을 학습할 때 연력학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가지는 것에 대한 의문이 관련 테드 강의를 통해 양자생물학으로 설명 가능할 것이란 실마리를 얻었고 물리의 정성 양자 역학변을 찾아보며 이해한 양자 결맞음 현상으로 광합성 과정의 전자전달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물리학의 발전이 생물학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깨달으며 학문 간의 융합이 큰 발전을 이뤄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뭘 했죠? 학문 간의 융합에 대한 내용을 썼죠. 그러면서 이제 도서나 이런 부분이 잘 들어가 있고요. 2학년 화학전지 단원에서 소개된 전위계산법이 현실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해결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를 계기로 스터디 수과학 심화 탐구를 조직하여 네른스트식과 골드만 평형식을 학습했습니다. 이를 통해 동물의 신경계에서 뉴런의 전도 과정이 화학전지와 근본적으로 유사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실제 데이터로 확인해 보고자 개구리의 스켈레톤 머슬 자료를 수집하여 단계별로 직접 계산한 막전위를 비교해보는 활동을 계획했습니다. 네른스트식으로 각 이온의 전위를 구하고 골드만 평형식으로 막투가도 수치를 반영해 막전위를 도출한 결과 실제 결과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생명과학과 화학을 연계해 공부한 경험은 추후 고급 과목 선택과 학습 방향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동아리 발표를 위해 읽은 캠벨의 생명과학의 분자식의 단원에서 선형외기를 통해 HIV 바이러스 종간전이 시기를 추정한 연구 내용을 읽으며 인수공통 감염병 종간전이를 연구하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메르스 바이러스 연구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종간전이 시기를 선형외기로 추정하기 전에 비교 기준으로 삼을 전 단계의 수주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기사와 논문 검색을 통해 유력한 숙주종을 몇 가지로 추리고 NCBI 데이터로 개통수를 만들어 숙주별 메르스 변종들의 유연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실험 결과 유력하다고 판단된 낙타서열을 기준서열로 선정하고 세로 연도별 인간 메르스 바이러스 데이터 30개를 다중서열 정렬하여 기준서열과의 차이를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데이터 변형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를 활용해 엑셀 회귀 분석으로 종간이동 시기를 도출했습니다. 하지만 실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계산한 결정 계수가 너무 나왔습니다. 표본 선정의 문제라고 생각해 수집 데이터를 단일 지역으로 제한해 새로 실험해 봤으나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그 원인을 분자시계 개념에서 찾은 뒤 분자시계가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했고 결과는 실패하였으나 페인에 대한 통찰과 수정 재설계한 향후 계획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포스터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죠? 동아리 발표를 위해 읽은 캠벨의 생명과학의 다 도서, 깊이는 전문서적과 연결을 했고 이런 어려움에 부딪혔으나 이겨내는 과정이 나타나 있죠. 여기는 이제 서울대 수의학과하고 이제 가천대 의학과 합격한 학생의 이제 자소서인데요. 고등학교 입학 후 우수한 친구들과의 경쟁을 위해 내신 공부에 몰두했지만 원하는 결과도 얻지 못했고 학습의 즐거움도 크게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멘토 선배의 조언으로 진학 희망학과에 필요한 소양을 쌓는 공부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공도서와 코스웨어 K무크 강의를 이용한 학습과 고급 수학 및 고급 화학 수업의 수강은 성적 향상과 함께 학문 탐구의 즐거움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 예로 수학을 다방면으로 공부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수학이란 무엇인가를 읽고 평면 구조 해석에 대한 관심이 생겨 사이값 정리 개념의 연장선이 햄 샌드위치 정리를 저만의 방법으로 증명했습니다. 나아가 교과서 속 도형처럼 정량화되어 있지 않은 일상생활 속 도형들의 무게중심이나 질량을 구하는 방법을 탐구한 입체구조 해석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자료 조사 과정에서 다중적분을 사용하면 물체 내부의 질량이 일정하지 않은 도형들을 해석하는 틀을 가질 수 있음을 알게 되어 미적분학2 도서와 코스웨어의 미적분학2 강의를 들으며 다중적분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정한 임의의 도형의 부피, 무게중심을 푸비니 정리를 통해 밀도함수를 적분하여 구했습니다. 이후 관심 분야인 생명정보의 해석에도 수학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세상을 바꾼 전염병 이야기를 읽던 중 평균 기온의 변화와 조류 인플루엔자 발병 횟수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접한 후 그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후자료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통계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통계학 도감책을 통해 최소제곱법이라는 해석 도구를 찾아냈습니다. 다변수 함수를 미분하기 위해 편미분법을 익혀서 상관관계를 드러내는 직선식을 구했고
기온의 증가가 감염의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알아냈습니다. 또한 효소 기질 복합제 농도가 반응 속도와 비례한다는 말을 갖다 이해하기 위해 미케일리스 멘텐 방정식을 직접 해석했습니다. 미분 방정식과 회전 변화에 대한 학습을 토대로 이 방정식이 쌍곡선의 일부라는 점을 증명하며 생명활동 또한 수학과 관련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죠? 융합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 나타냈죠. 그러면서 이제 K무크 동아리 활동은 동물과 인간의 생물학적 연결고리를 재개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던 또 하나의 활동입니다. 동물에 대한 생물학적 이해는 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었고 동물의 체중을 화학평형의 관점에서 분석한 2학년 때 탐구활동을 계기로 심화학습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프리 프리드먼의 렙틴 수용체에 관한 연구와 사이언스 데일리의 인슐린에 관한 기사를 보며 동물성 인슐린에 대한 관심을 키웠고 이해 주말마다 K무크의 우주와 생명 강의를 수강하며 생화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넓혔습니다. 특히 인슐린의 1차 구조 단원을 집중해서 공부하였고 이후 에볼루션 오브 인슐린을 참조하여 당뇨병 치료 목적의 인슐린 개발의 과정에 대해 더 깊게 알아보았습니다. 소화돼지로부터 얻었을 때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효소 처리를 한 인간 단일 성분 인슐린의 구조와 DNA 재조합 기술과 분자 구조 변형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한 인슐린 유사체의 분자 구조를 비교하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탐구를 통해 동물과 인간이 가지는 생물학적 연결고리가 생각보다 다양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동아리 친구들과 내용을 공유하며 이종 장기의식과 같은 또 다른 연결점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아직 부족한 수의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서는 수의학과에 진학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어떻죠? 이런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죠. 아까 서울대 의예과에 들어간 학생은 내신이 좋은 친구지만 이렇게 이제 그 연대 의대나 서울대 수의학과 가천대 의대를 들어간 학생들은 사실은 이제 합격자 평균보다 내신이 낮은 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이제 합격을 갖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학생부도 이제 이렇게 잘 돼 있지만 또한 이렇게 이런 자소서가 바로 대학의 평가 요소와 평가 관점을 잘 담아냈기 때문에 이렇게 내신을 극복하고 잘 합격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자소서를 작성을 하실 때 대학의 평가 요소와 평가 관점을 담아서 자소서를 작성하신다고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